Step into my heart. Step into my heart. Leave your cares behind. Leave your cares behind. 자, 그 다음 표현 보시면 이제 지분 매각입니다. 지분을 투자하면은 속전속결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지분의 투자 물건인데, 지분의 투자 물건이 상당히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 제가 여태 여기에 고르는 것은 한 5개밖에 안 되거든요. 지분이라도 반드시 지분 투자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원칙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제가 고르는데, 그 지분을 원칙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지분권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지분권자라도 현재 주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자기가 주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내 지분을 산다고 하지, 주인이 없는 지분은 아무도 사려고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분에 여러분이 투자하려고 할 때 권리 분석이 제일 먼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주인으로 하는 사람이 있느냐예요. 두 번째, 지분권자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사긴 사야 되는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서 상속을 받다 보니까 배우자가 상속을 했고 아들 딸에서 4명이 상속했으니까 전부 다 5명이 상속을 했는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돌아가신 배우자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의 지분이 하나가 경매가 나오면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배우자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지분은 못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다른 자식이 그거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엄마가 그 집에서 나와야 되죠. 우리 국민물 분할을 하게끔 되면은. 그럼 나오게끔 될 때 다른 자식이, 아이, 거기서 엄마를 그대로 쓰게 해야지. 그 정도도, 아이고, 4천만 원? 그 정도는 내가 엄마가 쓸 때까지 그냥 쓰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면 어차피 팔아도 그 내 지분으로 돼 있으니까 나중에 팔아도 내가 다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런 지분권자가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자식이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물건은 다른 지분권자들이 사야 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있고 경제력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분권자가 땅은, 건물은 2억짜리인데 1,000만 원에 1,500 때문에 경매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대부분 취하를 시키겠죠. 얼른 갚아서 취하를 시키지, 그거를 2억짜리를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 때문에 경매로 진행돼서 그 건물이 싸게 날아가게 하지는 않을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강제 경매인 경우에는 입찰을 하기 전에 취하가 돼. 갚아버리면 그냥 끝나버리지만 낙찰을 받고 나서 아직 잔금을 내기 전이라도 취하를 시키려면 낙찰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이것이 취하를 시키려면 나한테 와서 협의를 해야 되는 물건인가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지분권자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느냐. 거주하고 있는데 관계 및 거주 여부를 봐야 되는 건데, 협상이 제일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건 뭐냐? 이복 형제들과 같이 상속을 받았을 때 협상 안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어. 여러 명이 있다는 얘기는 7명, 8명, 9명 이렇게 있다고 할 때는 제 경험이면 대부분 이복 형제들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이 끼어 있을 때는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선 공유물 분할로 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분 경매에서 공유물 분할로 갔다 그러면 이제는 실패한 걸로 봐야 돼요. 공유물 분할하지 않고 그냥 협상으로 끝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원칙으로 지분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뭐 어쩔 수 없이 공유물 분할로 갈 수도 있고, 저도 오늘 공유물 분할로 가야 되는 걸 2개는 추천을 했거든요. 공유물 분할로 가서 1년, 2년이 걸려서 공유물 분할로 판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나올 만큼 하락했을 때는 투자가 가능하다 이럽니다. 49% 이상, 34%까지 떨어진 거를 지분인데, 이거는 형제들이 이복 형제가 끼었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공유물 분할로 하게끔 되면 한 1년에서 1년 반 걸려도 34%까지 떨어졌으니까 경매로 집어넣은 49%까지 떨어졌을 때 누군가 60%에 받아간다면 나는 34%를 떨어진 걸 36%로 받았으니까 배당으로 받아도 한 20%가 남을 수 있다 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공유물 분할시. 다시 말하면 내가 경매로 공유물을 분할해서 살 수도 있고, 지금처럼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양산권처럼 공인중개사한테 맡겨서 공인중개사한테 이 아파트나 이 집이 얼마 가는데 얼마로 같이 팔자 했을 때 공유물로, 다시 말하면 지분권자가 내 지분을 사지 않아도 같이 공유자와 같이 가서 팔아도, 공유자, 다시 말하면 공인중개사한테 맡겨서 팔아도 마진이 남을 수 있는 기계까지 하락을 했을 때 그 가격으로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는 다섯 가지 원칙이 지분경매의 권리분석 기본이라는 것. 제가 오늘 이 지분경매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전부 다 이 다섯 가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한 거예요. 민사집행법에 보면은 제2관 강제경매 이렇게 돼 있죠. 민사집행법 제93조 보시면 매수 신고가 있은 뒤 경매 신청을 취하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인 또는 매수인과 제114조의 차순위 매수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고 돼 있죠. 그러니까 강제경매에서만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잔금 내기 전에 취하를 시킬 때는 낙찰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만약에 우리가 잔금을 내기 전에 취하 동의서를 써달라고 얘기하면 하면 제가 취하 동의서 써주면서 500만 원이 1000만 원 받고 저는 잔금 낼 필요가 없고, 취하가 되면은 법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입찰보증금 찾아가시라고. 이러면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2달 안에 끝이 나는 겁니다. 잔금 낼 일도 없고 취등서 낼 것도 없고 등기비용 낼 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순적이 없는 돈으로 500에서 1000만 원 벌 수 있는 것이 지분경매에서 취하가 가능할 때 그렇게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민사집행법 제93조에 있는 것. 자, 그 다음에 민법을 보시게 되면 268조, 269조, 741조가 있습니다. 268조는 공유자는 내가 가서 공유자한테다가 너 내 집은 살래? 안 사. 안 사? 알았어. 그럼 나는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팔자. 분할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데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건물은 현물로 분할할 수가 없죠. 사장님이 안방 갖고 나는 건너방 가져요? 할 수 없죠. 이럴 때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경매를 청구해서 돈으로 분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청구해서 돈으로 분할했을 때 거기 지분권자가 나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식들은 다 나가 살고 있지만 모친이 거기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그 모친이 누구네 집 가죠? 큰아들 네 집 가는 게 맞죠. 큰아들 집에 올 거를 누가 생각하죠? 큰며느리가 생각하죠. 이게 팔리면 다것이 그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올 수밖에 없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오지 않고 집에 그대로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지분을 사놓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해본다 이런 일. 그 다음에 사실적 부당 이득의 내용. 다시 말하면 나로서는 예를 들어 이거는 이런 겁니다.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2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는데 부부가 같이 거주하고 있죠. 아까 아들이 있을 때는 모친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 지분을 하나 낙찰을 받은 거고, 모친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모친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당 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뭐 부부가 설립된 부부의 2분의 1을 낙찰을 받았으니까 부부가 같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부당 이득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할로 해서 경매로 분할하자고 했을 때는 반드시 감정을 해서 네가 경매로 팔릴 때까지 얼마로 내 집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상대편이 배당을 받아갈 돈 중에서 네가 내 집 사용한 것을 몇백만 원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도 내놔라.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소송하느라고, 너한테다 소송하느라고 돈 들어간 거, 감정적, 다 마저 충분하게끔 되는데, 이런 걸 보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결정하게끔 되면은 이제 낙찰을 받았고 뭐 하게끔 되면 채권 계산서 해갖고 법원에다가 내가 이 사람한테 돈 이런 거 받을 게 있습니다고 신청하는 것이 있어요. 신청하는 것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이 사람 지분을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하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소송도 했고, 지료 감정도 했고, 소송도 했다. 돈이 얼마 들어간 것이 있다. 다 청구해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계산서에다 법원에서 신청하면, 법원에서 배당할 때, 이 사람 지분에서 나갈 그 돈을 이쪽으로 배당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갔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경매로 진행됐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게끔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나 이런 경우에는 또는 근린생활시설 출신의 중심가에 있는 것을 지분으로 낙찰받았을 때 지분권자 보고 웬만만 하면 우리 같이 가서 공인중개사한테 풀읍시다 하면 대부분 공인중개사 한다고 하는데 조금 성격 자체가 좀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러죠? 활달하지 않고 남하고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경매로 낙찰받았다 그러면 아예 전화도 안 받고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조금 그냥 내가 버티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가끔가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할 수 없이 공인중개사한테 팔지 못하고 경매로 팔게끔 되는데 시간도 걸리고 지료 청구해서 그것까지 해서 나중에 채권 계산서 해서 그 사람 지분으로 넘어가는 걸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지분 경매의 핵심인데, 자, 네 번째 물건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2분의 1 지분 강제 경매로 나왔죠. 2분의 1 지분 강제 경매입니다. 자, 2분의 1 지분 강제 경매인데 지금 얼마를 갔죠? 감정 가격이 4억 천짜리가 지금 2억 8,900까지 떨어져서 70%까지 떨어진 겁니다. 제일 먼저 2분의 1 지분이고 강제 경매인 경우는 제가 제일 먼저 뭘부터 하라 그랬죠? 취하 가능성부터 먼저 보라 그랬죠. 자, 취하 가능성을 보니까 청구 금액이 얼마죠, 지금? 얼마죠? 390만 원이죠. 390만 원을 갚아야지 되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지금? 채무자가 살고 있죠. 조사된 임차인이 없죠. 그러면 여기 누가 있죠? 조경시라면 자기 세대가, 소유자 세대가 전부 다 거주하고 있다 그랬죠. 여기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300만 원을 갚아야 돼? 아니면 경매로 팔아야 돼?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거를 우리가 낙찰받기 전에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강제 경매는 낙찰받고 난 다음에 갚으면은 낙찰자한테다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걸 대부분 몰라. 잔금 내기 전에는 갚으면 된다. 아직 시간 있어.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는 얼른 낙찰 받아놓고 그 사람이 이제 취할 때까지 기다리면은 취하를 돈 갚았으니까 취하시켜 주시라고 법원을 갔더니 강제 경매네 이게 낙찰자 있네요. 가서 취하 동의서 받아오세요. 예? 그렇게 놀고 낙찰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화번호 누굽니까? 그렇게 줘요 법원에서. 사람이 나한테다가 취하 동의서 좀 해주세요. 그냥 해드릴 수는 없고요. 한 500만 원 주시면 내가 해드릴게요. 이럴 수 있는 물건이 이런 물건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특수경매나 토지개발 강의를 정식으로 다 하고 있을 때는 이런 자세한 내용을 안 해서 왜 거기서 다 강의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걸 강의를 접고 이제 추천 문건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문건에 따라서 내가 이제 지금서부터는 자세히 강의를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16개 물건을 가지고 추천을 하면 2시간 걸렸는데 지금서부터는 제가 보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몇 번마다 내가 이걸 가지고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 분에게 또 특수경매나 토지개발 강의를 안 들으신 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시간 좀 더 걸리더라도 이 과정을 다 강의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내가 왜 이렇게 시간 오래 걸지나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네. 자, 그러면 고단 걸 한번 보죠. 여기 보시게끔 되면 제일 좋은 것이 뭐냐 보면은 이렇게 여기 보면 문하고 누구 주하고 두 개가 같이 있는데 주소가 같으죠. 그렇죠? 주소가 같다는 얘기는 침대는 따로 쓰는지 몰라도
나이가 먹으면 따로 쓰더라고요. 요새 뭐 젊은 애들도 그냥 따로 쓴다는데 아침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죠. 같이 거주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료 청구를 만약에 안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을 지료 청구도 하면서 비료 감정도 집어줄 수도 있어요. 협상 안 한다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390만 원이기 때문에 취해야 될 확률이 거의 저는 99%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 이 사람이 카드 대금은 390만 원인데 신한카드도 안 냈고 삼성카드도 안 냈죠. 신한카드 1,900만 원, 삼성카드 1,500 그러면 이 사람이 한도가 제가 보기엔 꽤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는데 뭔지 몰라도 직장을 갑자기 그만뒀는지 뭔지 몰라도 카드 대금으로 이렇게 좀 썼기 때문에 사실은 300만 원을 갚아도 나머지는 또 갚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보면 1,900하고 1,500을 해봐야 3천 몇백만 원이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는 워낙에 공급액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40평형대가 돼가지고 집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40평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